스픽스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전의 용사 김미화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를 치시려면 치시고요. 박수 치려고 준비했는데 갑자기 정규환 대표님 익숙지 않아가지고요. 이렇게 하고 계셔가지고 어제 우리 노영희 변호사 같이 망가져 봤는데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뭐 보시는 분들이 막 댓글 많이 올리시고 또 하시는 분들도 되게 능청스럽게 연기 잘하셔가지고 저도 놀랬습니다. 어제 어떠셨어요? 김종대 의원하고 콤비가 잘 맞으시다고. 괜찮아요? 네, 좋았슈. 네. 저희가 어제는 그 역전의 용사들 정말 연기로서 또 여러분 보여드리고 그랬는데 다 이게 스픽스를 조금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하트 뿅뿅 날려주세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하는 어떤 애정의 몸부림이다. 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많이 사랑해 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또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자, 오늘 역전의 용사 소개해 드립니다. 옆에 똑순이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그 옆에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네, 안녕하세요. 스픽스 정규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우리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팬입니다, 제가. 무슨 팬? 아니 요새 네, 유튜브 감사합니다. 보면 네. 굉장히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스픽스만 고정 출연하고 있어요. 오늘도 뭐 네. 5번째라면서요, 저희 프로그램.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연예인보다 바쁘세요? 오늘만 그랬습니다. 우리 5번째? 마키아벨리 진행을 하시거든요. 월요일부터 예. 월, 화, 수, 목 심심하게 살다가 오늘만 몰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권연대라면은 네. 어떤 단체예요? 인권단체고요. 주로 경찰, 검찰, 국정원, 감옥, 군대 감시하고 피해자 돕고 또 정책 대안이랄까 이런 것도 제시하고 하는 단체입니다. 본인이 뭐 인권으로 뭐 피해 본 적이 있으셨어요? 저는 뭐 특별히 그런 건 없었고요. 그냥 그래요? 시대적으로 80년대를 살면서 그냥 군인들 통찰해서 좀 피곤하고 힘들고 가끔 때리는 사회 문화가 있었고 그런데 남들보다 강렬한 인권 체험은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뭐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 제 첫 직장이 네네. 천주교 정의구현 계셨다고. 전국사재단이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보통 그런 그 의로운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그 천주교에서는 신부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쭉 이끌어 가시죠. 네, 아니 신부님들만 있는 건 아니고 아니, 수녀님들도 있고 저 같은 네. 신랑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오늘 무너지려고요. 아까 아재 개그 준비하신다 그랬는데 저게 아재 개그구나. 아재 개그 아주 재밌는 개그. 대단하시네요. 네, 대단하십니다. 네. 자, 그런데 왜 그러세요? 이런 대단하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단단한지 이런 거 하라는 건데 큰일이다. 네. 아니 아니, 지금 오늘- 제작진들이 좋아서 막 웃어요. 웃는 이유가 오창익 국장님이 저런 식으로 개가치는 분이 아닌데. 아니 원래 그런 분 아니세요? 전혀 아니었어요. 오늘 뭐 아주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깜짝 것 놀랐습니다. 같습니다. 네, 진지 엄격 근엄 속은 그렇게 웃는 분이시구나. 네, 재밌는 분이시네요. 아니 시작하기 오늘 전에 기대합니다. 전 예. 대표님이 저보고 오늘 함께 좀 망가지죠. 망가져. 근데 오늘 망가지면 안 되는 아주 심각한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역전의 용사들 지금 여기 화면에 떠 있는 것도 충격적인 대북 송금 1심 선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제 저희가 오늘 선고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근데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중형이 선고됐어요. 와, 거의 10년이 선고가 됐는데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하고 뇌물죄하고 위증교사 외국한거래법 위반 이런 4가지 정도에 대한 판결이 있었었는데 그 중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년 6개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뇌물 위증교사 인정 이런 것들 해가지고 지금 8년 정도 되고 그리고 벌금도 2억 5천 그리고 추징금도 3억 5천 정도 됐고 외국한거래법에 이제 일부는 좀 문제가 나오고 이제 이랬어요. 이렇게 되면 10년이거든요. 근데 그 공범인 방용철 씨 같은 경우에는 다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이걸 보게 되면은 너무너무 이 형평에도 안 맞고 또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은 조금 상당히 좀 모순적이기도 하고 부적절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2심 가서 법리대팀이 정말 치열할 것 같다. 사실은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북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인정을 1심 판결이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기소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에 플러스해서 이 방북 비용 관련해서 아마 기소를 또 한 번 하지 않을까, 또 내지는 영장 한 번 또 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서 이게 앞으로 미칠 영향이 매우 심각하고 크다. 영향이 크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영향이 클 것 같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는 많이 우리가 나눴었죠. 그러니까 네. 이 사건 이제 수사를 지금 현재 검찰과 재판부가 항소심에 가서 계속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민주당 이번에 이제 내놨던 특검으로 가는 게 맞느냐, 이제 논란이 심할 거고요. 아마 다수 국민들은 동의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법과 정의에 맞는 판결이라고 일부 의견이 나오긴 하지만 그것도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이제 수사받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어떤 지금 선고 내용에도 이재명 대표와 연결돼 있다는 것이 없는데도 이제 이렇게 가는 수순의 하나로 됐구나.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사법부 믿어서는 안 된다. 사법부가 존중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정말 맞는지를 근원적인 질문해야 된다. 그리고 검찰이 하고 있는 것에 사법부가 포획됐을 수도 있다. 특히 수원지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검찰 쪽과 뭔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아마 나올 거고요. 오늘 판결 내용을 보면요. 김성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중견기업의 CEO로서. 건실한 CEO. 건실한 CEO가 말이 됩니까? 이 사람 그러면 지금 거기가 뭐 팬티 런닝 만드는 회사 아니잖아요. 지금 쌍방으로 망하고 나서 그걸 저가로 M&A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시 여러 사업체들을 적대적 M&A 하고 여러 가지 뭐 이런 거 했던 사람을 건실한 중견기업인이라고 표현한 것부터가 이미 편파성이 굉장히 많이 내포돼 있어서 저는 이렇게 혹독하게 비판하겠습니다. 예, 우리 오창희 국장께서는 아니, 그러니까 오늘 오늘 뭐야? 하루 종일 이 얘기 하셨을 것 같아요. 오후에는 그랬죠. 오후에, 재판이 오후에 2시에 판결 있었으니까요. 났으니까. 그런데 지금 실제로 증거로 검찰이 제출한 건 거의 없어요. 전문 증거로 전해 들은 얘기들 내가 들었다, 카더라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걸 엮어가지고 이제 이화영 씨에게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는데 네. 문제는 재판부가 상당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뢰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예.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화영 부지사를 불신하는 건 저는 말이 된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처음에 이재명 지사에게 대북 송금 관련해서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고 했어요.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그렇게 썼고 서명 날인했다가 그걸 양심 선언으로 또 번복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술이 왔다 갔다 해요. 예. 매우 중요한 진술이고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기를 부지사로 앉혀준 사람이고 그 야당의 대표적인 정치인이고 유력 대선 후보인 사람의 명운이 걸린 진술을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일정하게 불신을 가질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 신뢰하는 이유가 뭔지 이게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불신한다면 이화영 부지사를 불신하면 앞에 했던 거,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 조서에서 썼던 이를테면 보고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게 이재명 도지사를 위한 돈을 뭐 300만 불을 송금했다라는 부분도 탄핵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선택적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화영 거짓말장이면 이화영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장이었어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검찰의 주문대로 재판부가 선택적으로 사실관계를 취합했다는 거죠. 이러면 아주 엉뚱한 진짜 사실과 다른 것도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허술한 재판 결과가 만들어졌는데 이렇게까지 중형을 선고하면서 이렇게까지 허술한 재판을 진행한 이유, 까닭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양쪽의 어떤 주장이 있고 양쪽의 어떤 증거가 있을 때 그것을 양쪽을 잘 저울질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국정원에서 문건도 나왔었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건에는 그 쌍방울이 주가의 차익을 보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문건이 나왔는데 그거는 그 법원에서 인정을 안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이 쌍방울 좀 전에 이제 전기현 대표가 좀 전에 말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전력을 살펴보게 되면 건실한 사업가라기보다는 이 회사를 저가로 인수해서 주가를 조금 부양시켜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처럼 이제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나노스라고 하는 뭐 이제 그 주식 관련해 가지고 북한 광물 산업을 좀 올려서 북한 관련된 사업을 쌍방울이 진출해서 잘 하면 이제 주식이 가치가 올라갈 테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많이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좀 무너져가는 쌍방울 관련해서 본인이 이제 또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또 딴 걸 할 수 있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 북한의 사례금주로 돈을 보낸 것이다라고 하는 게 처음에 이제 주장되었던 얘기였는데 네. 그게 김성태 회장이 쌍방울 회장이 외국에 이제 도망가 있다가 들어오면서부터 갑자기 이게 그 대북 사업 경기도 지사였던 이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 지사로서 대선 가도를 위한 갑자기 방북 자금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타임부터 갑자기 바뀐 거야. 김성태가 들어오면서. 네. 들어오면서부터 갑자기 수사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노컷뉴스하고 그다음에 뉴스타파가 국정원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이거는 주가 조작 사건이지 경기도에서 뭐 대북 송금을 해가지고 뭔가 이득 보려고 했던 사건이 아니라는 기사가 계속 나왔음에도 그게 무시가 됐었었죠. 그러다가 노컷뉴스랑 뉴스타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었고 그 이후에 내부자 A씨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제 이 검찰과 이 쌍방울에 있는 여러 임원들끼리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검찰에서 회의를 하고 특히 이화영 부지사가 저번에 나 연어 먹었다 뭐 했다 했던 그 네. 장소 있지 않습니까? 시기는 다른데 그 장소에 나도 갔었었고 그 당시에 이 쌍방울 임원들이 한 대여섯 차례 방용철이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대여섯 차례 모여가지고 우리 회의도 했었고 검사가 참고인 자격으로 뭐 신문한다고 그러면서 불러가지고 우리를 회동하게 해줬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해줬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이화영 부지사가 우리 술 먹고 연어 파티 했다라고 하는 그 시기와 다르지만 장소는 똑같은 데서 이런 걸 그림도 다 했다는 그렸잖아요. 그 그런 방에 대해서. 그 이제 그림 그린 거는 그 이화영 부지사고 이 A씨라고 하는 내부 고발자는 그림은 안 그렸지만 바로 그 장소를 또 지적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갑자기 수사 방향이 바뀐 거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돈을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뇌물했다 뭐 쌍방울과 관련해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그럼 이걸 왜 대북에 보내줬느냐 이거는 이재명을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이 주장과 관련해 가지고는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국정원 보고서라든가 또 내부자의 폭로라든가 이화영 부지사의 말이라든가 이런 걸 다 종합해서 허위보게 되면 갑자기 이재명 대선 후보를 죽이기 위한 방향으로 수사 방향이 틀어졌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쭈루룩 사실 나온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이 하나도 없고 그와 관련된 증거들은 하나도 인정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좋다. 팩트에 근거해서 한번 판단해 보자. 가장 중요한 팩트는 뭐였냐면 대장동에 그 관련해가지고 본인이 이재명 대표가 그때 선거 나와가지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대장동을 개발해서 큰 이익을 얻었다라고 했던 그때 KBS 토론이었나요? 그 토론에서 말했던 것이 이제 문제다라고 했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한번 걸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2018년도에 한번 1심이 있었었고 2019년도 9월 6일 날인가 2심 선고가 있었는데 그때 유죄가 나왔었단 말이죠. 그런데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정치생명이 모두 끝났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쌍방울에서 이 사람은 나중에 이력한 대선 후보가 될 테니까 300만 불이라고 하는 돈을 나는 줘야 되겠다. 그 쓰러져가는 기업에서 그럴 리가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반대되는 증거들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이쪽 검찰이 주장하는 증거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인정하고 또 이화영 부지사를 구속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관련된 영장에도 없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무죄가 나오게 됐는데 또 그거는 또 붙잡아야 되는데 또 유죄가 나오고 만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모순적인 부분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 저 노영희 변호사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당시에 그 이재명 도지사의 어떤 상황도 있고 그 당시 2018년도로 넘어가 보면 오창희 국장님 네. 그때 굉장히 평화 무드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 기업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거기서 우리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뭐 꿈이 있겠구나 이런 그 느낌이 있었던 시절 아니에요? 뭐 기운이 있다가 네. 문제는 하노이 회담이 있었죠. 그래서 북미 회담이 결렬되면서
갑자기 남북 관계가 묘하게 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노이에서 뭔가 결실이 있었으면 남북 관계도 잘 갈 수 있었는데 네. 하노이 회담 직전까지 정말 분위기 좋았거든요. 그럼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도 방문하고 백두산 천지도 올라가고 9.19 군사합의도 발표하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잘 나가던 측면이 확 꺾이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노 변호사 말씀을 이어서 한다면 네. 이재명 리스크가 현실적으로 있는 상황.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특별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라고 해서 특별히 챙겨주지 않는 상황. 그리고 남북관계가 경색되기 시작했던 상황에 기업 사냥꾼 같은 쌍방울에서 이재명의 미래를 보고 이재명 얼굴도 본 적도 없는데 300만 불을 낸다? 아니 말이라도 듣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더 밥이라도 먹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다면? 더 중요한 건 이재명 지사가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 입장에서 이재명 지사는 그 전부터 계속해서 언론에 안 좋은 식으로 매도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고 계속해서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8년도에도 계속해서 공산법 위반으로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왜 이런 위험한 짓을 합니까? 분명히 자기가 뭔가 꼬투리 잡힐 만한 짓, 특히 쌍방울의 김성태 같은 사람하고 연결해가지고 뭔가를 하게 되면 분명히 검찰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말 들여다보고 매의 눈이 돼가지고 난리를 치기 뻔할 뻔한데 네. 제가 만약에 이재명 지사라면 혹은 김희아 씨가 이재명 지사라고 한다면 본인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쌍방울하고 손잡고 돈 대신 내줘 내가 방북할게 그거 해보겠어요? 스마트폰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화영 부지사 무죄 나왔거든요. 스마트폰 관련해가지고 그런 걸 하겠어요? 그런 추상적이고 그게 나한테 무슨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 판결문은 아니 보도자를 이제 읽어보게 되면 네. 마치 그 스마트폰 관련해가지고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수혜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인정해도 된다는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복잡스럽고 이 뻔한 생리를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대표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게 너무 이렇게 드러나게 분명한 것인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 아니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혹은 내지는 말 한마디 해석을 잘못된 방식으로 했다고 해서 그렇게 달달달 복귀던 사람이 쌍방울의 김성태가 도대체 누구라고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300만 불 이 사람이 대신 해줘 500만 불 보내줘 이 짓을 왜 하겠어요. 상식이지 않잖아요. 네. 그 누구라도 여기 앉는 4명 누구라도 사실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뭐 상식에 근거해서 판단해 보더라도 그거를 설명할 수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런 짓을 왜 하겠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가 나중에 네. 그 어떤 일을 당할지도 그러니까요. 모르는데 굉장히 조심하는 할 상황이 수밖에 되는 없는 거죠. 게다가 그럴 때 대통령 조심 안 하는 나라는 사람 사람이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있어요? 검사들이요. 그, 검사들은 조심하지 않아요. 그럴 때 검사들 말고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 경기도지사가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될 게 거의 기정사실로 돼 있는 여론조사상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을 때 이걸 정말 300만 불 대납하라. 내 북한 갔다 올게 대선에 좀 도움 될 거야. 이거는 어떤 정치인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것은 무리수이기도 하고 할 이유도 전혀 없다. 근데 지금 이제 여론의 흐름을 제가 오늘 오후에 보니까요. 네. 지금 오후에 나왔을 때는 다들 충격을 받아가지고 엄청 놀라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지금도 그렇게 오는데 다른 한쪽의 변화가 읽혀요. 판사 이번 판결을 보니까 이거 사법부 진짜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역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충 이게 끼워 맞춰서 내용이 합리적으로 접근이 되면 그나마 이해는 하는데 이게 얼토당토 안 하는 판결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는 아 화살이 이재명으로 가겠구나. 자 어떻게 수사하지? 이제 이러면서 단순히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게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사기다. 지금 이제 사기 시리즈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산유궁, 포항이 뭐 두바이다 이런 게 다 사기극이 아니냐 이야기 있죠. 오늘 나왔던 이 판결도 판사가 이럴 줄은 진짜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검사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목적을 가지고 이미 사냥하겠다고 결심했으니까. 판사가 이렇게 하겠다는 걸 보고 오후에는 이제는 사법부의 판단 자체를 믿을 수가 없다. 이게 최근에 이런 사건이 있었나? 판사가 어떤 경우에 판결을 내리면서 일방적으로 사실은 기업 사냥꾼의 말만 듣고 또 중간에 말을 뒤집고 바꾸고 조직적으로 다 덤벼들어서 조작까지 했던 이 사람의 말을 믿고 판사가 다 하고 그렇지 않다는 일종의
항변 그리고 다른 자료 이런 것들은 다 배척한 상황에서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저는 상당한 역풍이 일어나서 이 문제가 그냥 깔아앉거나 항소심을 지켜보자 이렇게 가지 않고 대단히 큰 갈등과 충돌의 양상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법개혁에 대한 필요, 요구가 커질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언론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2시에서 이제 유죄 판결이 나오는 순간 언론들이 기사를 쏟아내는데 네. 언론이 기사를 쏟아내는 문장이 똑같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와 연관이 있다고 확인한 거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추가 수사할 거고 기소할 거고 또 좀 더 나간 데는 뭐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에서 이런 걸 브리핑을 했나요?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원만 있었던 거죠. 이를테면 수원지검 기자실에 앉아있는 기자들이 검사들의 얘기를 듣고 이런 기사를 쓰기 시작하니까 이게 쫙 퍼져가지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희한한 논리 구조인 것 같아요. 이런 논리 구조에 한 번, 두 번은 속았을지 모르지만 반복되는 이런 논리 구조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도 문제를 알고요. 바꿔야 된다는 생각까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수사를 한 검사들을 특검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예, 발의를 했던데요. 그죠? 발의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제가 노영희 변호사한테 하나 여쭤보면 최근에 우리가 판결 이런 거 보고 이렇게 좀 편파적으로 편향적으로 판결한 사례가 좀 있었나요? 특히 정치적 사안 같은 경우는 민감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가 정책 형량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정도의 판결을 본 적이 있나요? 저도 지금 사실 약간 좀 머리가 멍해가지고 예. 제가 지금 그걸 콕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이거를 좀 지적을 하나 하고 싶어요. 이게 네. 뭐였냐면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2018년 5월 29일에 이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것이었는데 이때 이번에 오늘 그 판결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대표를 대북송금 혐의로 이제 아마 검찰에서 기소를 할 텐데 돈을 보낼 당시에 민주당 차기 대권 주자였던 이 대표가 2018년도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의 숨통을 뚫고 이를 통해 지지율 상승이라는 정치적 이득을 얻을 것이다라는 계산 때문에 이 돈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 2019년 9월 6일 날 이제 항소심 이제 선고가 유죄로 이제 나왔었던 거예요. 그 전에 1년 내내 이제 고통을 받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재판을 계속 받다가 자 그렇다면 지금 김미아 선생님이 들으시기에 북한에 잠깐 갔다 와가지고 뭔가 해서 북한하고 뭔가 좀 관계가 개선이 되면,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깨져가지고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북한에 잠깐 갔다 오게 되면 엄청나게 지지율이 높아져가지고 그 다음에 뭔가 정치적 이득이 엄청 높아집니까? 오히려 빨갱이라고 하고 그렇죠. 예, 비난받죠. 예전에 그 본인의 네.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예. 그때 당했던 거 한번 생각해 저 보세요. 무지하게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지금도 뭐 빨간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분홍색만 입어도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재판도 진행되고 이러는 사람이 과연 이 쌍방울이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런 무리한 무리수를 뒀다라고 하면서 이걸 뇌물죄를 엮는다는 것 자체가 게다가 이화영 부지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의 그런 뭐 의사가 없었으면 절대 그런 돈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또 나와 있다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이 말 자체가 전혀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정기환 대표 말하는 것처럼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이지 않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근데 하나의 그 단서는 있어요. 오늘 그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사가 엄청나게 흥분해가지고 흥분했더라고요. 기자회견을 네, 하잖아요. 네. 감정이 막 나오더라고요. 울면서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편파적 증거의 취사 선택이다. 그리고 자기는 패소하고 나면 보통은 의뢰인에게 미안한다. 이번에 하나도 안 미안하다. 안 왜? 미안하다. 재판부가 너무 편파적이라는 걸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취지를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재판부에 대해서 재척 신청도 했고 이 판사 밑에서는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얘기는 이미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올 거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고 재판부도 이 변호사가 이런 식으로 나를 괴롭히고 나에 대해서 불신을 할 것이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판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기 이전에 나는 너랑 감정 싸움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미 알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기환 대표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아니 이렇게 일반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종류의 판결을 어떻게 판사가 씁니까? 이게 질문이지만 그 재판부에 있는 판사님은 지금 그런 걸 다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예, 감정적으로.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 아니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그 법원 인사가 있었는데 본인이 거부하고 남겠다. 그러니까. 이 사건 계속하겠다.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게 상식적이냐는 그래,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매우 이례적이죠. 아니 그 재판은 아니, 그럴 수 판사가 있잖아요. 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법원이 하는 거예요. 인사 이동에 의해서 이동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집을 하고 그거를 그 법원 행정처에서 받아줬다는 거 아니, 아니에요? 고집하면 다 그냥 남는 건가? 그러니까요. 아니 네. 그렇지 않는데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례적이죠. 네. 어떻게 이런 인사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재판만 왜 이렇게 그 재판 판사만 보호받아야 되죠? 그 사람만 왜 이 사건을 해야 되죠? 그리고 관련 재판들을 보니까 담당을 보니까 이 양반이 국민 참여 재판하고 부패 사건하고 소년 사건을 동시에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뭐 부패 사건도 담당이긴 하지만 거기에 있어서 뭐 탁월한 어떤 역량을 보여준 적도 없고 정말 정의롭게 공의롭게 이 사건을 이끌고 간다는 보장도 없는데 왜 이 사람의 욕구는 그대로 실현돼야 하는 건지 의문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 검사에게 조금 좀 협조적인 사람들 왜 형을 뭐 좀 줄여주고 뭐 이런 딜 같은 게 또 있다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형량을 줄여준 게 아닌가 하는 그 의심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도드라지잖아요. 너무 도드라지지.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 3년형 받았고 그 다음에 같은 방영철. 사건의 공범들은 다 집행유예 있는데 예, 징역이. 유독 이화영 부지사만 9년 6개월이라는 건 이거는 메시지가 정확한 거죠. 준 사람은 작고 네. 형이 그러니까 이화영 씨도 예. 집행유예 정도의 그 선고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안내를 받았을 거예요. 그게 이제 회유였던 거죠.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정확히 진술하면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아하. 그러면 당신은 금방 나올 수 있고 협조하면. 보석으로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연어회도 사주고 그랬는데 참 사람이 자, 보세요. 네, 이런 거죠. 피고인 박용철 씨에 대해서 네. 왜 집행유예를 선고했느냐 그 양형의 이유를 보게 되면요.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른 범죄로 7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이화영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본인은 특별한 결정권이 없고 수동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걸 하나 들었어요. 그러니까 벌금형 7번 받은 것 이외에는 특별한 게 없고 그냥 수동적으로 시키는 대로 한 것 같이 보인다. 방용철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근데 이화영에 대해서는 왜 징역을 이렇게 많이 선고했느냐? 이 사람은 28년 전에 벌금형 처벌 받은 게 하나가 있다. 이화영.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고위 공무원으로서 특히 국회의원까지 했던 고위 공무원으로서 본인의 위치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행위를 했다. 이제 이게 지금 10년짜리와 이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과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수사부터 재판까지 네. 반성하지 않고 네. 계속 비협조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괘씸죄 같은 게 딱 그렇죠. 걸린 괘씸죄죠. 거죠. 거기서 그 네. 괘씸죄라고 하는 거는 검찰이 주장한 바대로의 괘씸죄예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아니 기본적으로 이 사건 사실관계를 다투는 거잖아요. 그런데 피고인 입장에서는 예. 사실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반성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 다르다고 나는 그럼요. 주장하고 이건 이게 있는 아니고 건데. 우리는 네. 그렇게 한 적이 없고 뭐 제가 뭐 약간의 일탈은 있었지만 잘못했다고 그래야 반성을 하는 이재명 거지. 지사와 관련해서 이건 사실이 아니고 뭐 이런 얘기 또 회유당했고 이런 얘기가 괘씸하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사또 재판하자는 겁니까? 피고인의 태도를 가지고 특히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 반성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양형을 10년까지 올리면 이건 정말 보복이죠. 이건 사법이라고 볼 수 없고 보복입니다. 이건. 그 비합리적인 변명이라는 게 검찰 그 안에서는 술자리 같은 거 가질 수가 없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비합리적인 변명이라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술자리 가졌다는 얘기는 그 예전보다 엄청나게 계속해서 많이 나왔던 거고 우리 스픽스에서도 계속 그 얘기는 똑같이 여러 번 많이 했었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부자 A라는 사람이 다른 방용철 등등등과 만난 그 자리와 관련된 내용을 들어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자면 현실적으로 그것을 비합리적 변명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나도 옛날에 검찰한테 그렇게 회유받았고 나도 쓸 대접 받았다라고 본인이 방송에서 인터뷰까지 했어요. 정기현 대표 인터뷰 네. 했었잖아요. 네. 그래요? 네. 제가 이제 그 내용관이 아니고 다른 방송에서 본 적이 있고 저는 직접 제가 그분 변호를 아. 했었잖아요. 그 박지원 원장을.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들을 다 알아요 그 당시에. 아 그렇군요. 네. 아니 그 네. 검찰청 가서 뭐 좀 자유롭게 움직이고 전화하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뭐 먹고 싶은 거 탕수육이든 뭐든 이런 거 먹고 하는 사례는 수백이고요. 아, 탕수육은 시켜줄 수 있는 그때 거 아니에요? 장시호 이빨. 아니 그러니까 국밥이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주는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약간의 서비스 같은 걸 해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럼. 그래서 문제는 경찰은 어떻게 하냐면 교정시설에 가서 조사 접견을 하는데 검찰만은 꺼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나도 사법시험 합격했으니까 나도 판사들 대접을 해줘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재판은 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네. 피고인이 출정 밖으로 나와가지고 법원에 가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수사는 그렇지 않거든요. 수사는 보안이 요구되는 거고 검사와 뭐 검찰청 직원들만 있는 자리, 가끔 이제 변호인이 입회한 자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검사들이 그런 특혜를 누리면서 그 특혜의 어두운 구석이 있었던 거죠. 그게 얼마든지 회유가 가능한 구석이었고 그 회유의 역사는 정말 길어요. 정말 많은 역사가 있고요. 이제 와서 아닌 척하는 거죠. 왜 아니에요? 마라토나님께서 스픽스의 마라토나님께서 네. 거기서 500년 동안 토론해 보세요. 콧방귀나 끼나. 아니 왜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지금 예. 이런 이제 사건을 접하고 선고를 본 뒤에 국민들이 어떻게 할 거냐 똑같은 질문이지만 이게 지금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그리고 무리하게 연결점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재명은 이화영과 연결이 돼 있고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300만 달러 줬다고 하는 거를 끝까지 검찰이 수사를 가지고 밀어붙이고 구속을 지도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어떻게 밝힐 거냐. 자, 건덕지라는 것은 이화영 지사가 자 지금 김성태하고 같이 원래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에 뭔가 바깥에서 작업을 했을 수는 있죠. 이재명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작업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은 비슷했을 수 있어요. 북한을 어떻게 조정해보자라고 하는 것까지는 당사자가 저는 부인을 하든 시인을 하든 그까지는 추론할 수 있는데 이것에서 어떻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연결하는 지점이 있느냐는 것은 아무런 지금 증거도 없고 진술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고를 했다. 아니 그러니까 보고를 했다는 게 부인하죠. 부지사가 네. 자 보고를 했다고 칩시다. 어떤 내용입니까? 자 이 사람이 쌍방울 인수해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인데 북한에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지도를 하고 있어서 우리도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된 것 이런 진행사항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보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그것도 지금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 의견도 있고 이재명 지사도 여기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라고 했는데 제가 취재한 거를 말씀드리면 예. 네, 네.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에게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한번 만나보는 게 좋겠다고 보고한 적이 있대요. 예. 근데 이재명 지사가 이게 빠르대요, 폰이. 예. 예, 뭐 이렇게 그 보고를 워낙에 듣는 뭐, 순간에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검색을 해서 쭉 스크린을 해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지사님. 만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잘랐다는 거예요. 잘했네. 첫 번째. 그러다가 한동안 좀 지난 다음에 또 이화영 부지사가 그런 보고를 했대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뭐 성실한 뭐 법원 판단대로 건실한 기업인이다. 네, 네, 그때는 이재명 지사가 화를 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냐.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나야 되냐고. 앞으로 그런 말 절대 꺼내지 말라고 야단을 쳤다고 제가 이번에 취재한 결과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거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접촉한 정황이 있다든지 예. 하는. 근데 얼마나 많은 압수수색이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김성태 일방적인 진술은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이재명 지사와 어떻게 만났다는 건 없어요.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서 뭐 이런 것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증거 없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해 들은 것만 가지고 이렇게 중형을 때리고 있는 거죠.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이화영 부지사의 1심 선고를 검찰은 기다렸잖아요.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사의 속도를 좀 붙이겠다. 아니 그게 이제 그게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검찰의 논리인데 네. 저 구속영장 청구 얘기도 나와요. 근데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이재명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했죠. 그래서 뭐 통과되긴 했어요. 인용돼가지고 이제 저 실질 심사까지 갔다 왔지만 지금 상황은 어떻게? 22대 국회에서 야당이 192석을 점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뭐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러니까 예전하고 달리 21대하고 달리 22대에서는 이재명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런데도 이런 단어를 떠올립니다. 이건 일종의 조롱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판단을 기다렸다는 게 아니라 제가 보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방식은 뭐냐면 대장동 하다 안 되면 백현동 한다 안 되면 성남FC, 그거 안 되면 쌍방울 대북송금, 선거법 이런 식으로 그냥 저인망이라고 그러죠. 그물을 깔아놓고 아무거나 걸려라. 걸리면 잡는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김성태 회장에 대한 주가 조작범이 들어오자마자 검찰하고 어떤 대화가 있었던 것처럼 갑자기 물꼬를 트잖아요.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이를테면 회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약점이 있는 사람들, 검찰에 의해서 심판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일수록 취약한 거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면서 이것을 가지고 사건들을 엮어보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오늘 판결을 기다렸다 이런 표현에 동의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네. 굉장히 많은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 검찰이 또 새로운 사건을 가지고 이재명 사건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길래 검찰이 마음을 먹으면 특정 정치인을 저런 방식으로 저희망으로 하셨지만 이제 표현하셨지만 전방위로 수사를 해서 죽일 때까지 계속 수사해서 기소하고 영장 청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걸 목격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사람은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 무슨 이야기야? 이 사람 죄가 있으니까 검찰이 그렇게 하지 라면서 정반대 쪽에서 또다시 공격을 한다고요. 이것이 이제 상식의 수준에서 이게 뭔지 맞는지 아닌지 판단해보고 이건 불합리한 거야, 너무 심한 거야, 형평성을 잃어서 공정하게 해 라고 하는 것이 먹힐 공간이 없이 집단적으로 덤벼들어서 특정인을 죽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는다. 또는 여야가 진영이 다르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경쟁자이기 때문에 네 편 죽어도 좋아 이렇게 가는 것, 저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아니 그러니까 거고. 사또 재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옛날에 어떤 원님이 나라인데 그러니까 지금 사또 아니죠. 재판을 제도도 하는 바뀌었는데 거예요. 네. 사또가 원님이 뭐 잡아오잖아요. 가서 누구 잡아오라고 자기가 잡아와서 앞에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권장 몇십 대. 그러니까 잡아온 다음에 잡아온 범죄자처럼 여겨지는 사람을 재판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묻는 게 딱 하나잖아요.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아닙니다. 억울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9년 6개월 가는 거고 싹싹 빌면 그래도 좀 봐주는 거고, 이건 뭐냐면 잡아오는 사람과 그러니까 수사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재판에 묻히는 사람하고 재판하는 사람하고 같으니까 사또 재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재판하는 사람은 달라요. 법원이 독립돼 있어요. 그렇지만 잡아오는 사람하고 기소하는 사람 같은 사람이잖아요. 검찰청. 또 하나. 그럼 법원이 정말 독립되어 있느냐 하면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 보면 네. 검사들이 검사실 복도에 쭉 양승태부터 뭐 대법관들 쭉 앉혀놓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구조 말고 로펌 라인들도 있는 거예요. 어떤 판사는 뭐 평판이 어떻다, 저 친구 저 중요한 일 하겠어, 뭐 이러면서 범법조계의 기득권 구조가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사또 재판의 구조를 형사 재판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모든 사건이 그렇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그냥 뭐 AI가 하듯이 그냥 기계식 판단, 뭐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듯이 이런 재판도 있지만 네. 이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재판에서 분명히 그런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의심이 가시지 않아요. 법원을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잠깐만요. 지금. 정리를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이 사건은 사실은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그 평화부지사로 근무하는 동안에 받은 급여가 현실적으로는 뇌물이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하나가 있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있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킨텍스? 네. 거기서 이제 근무하면서 뭐 법인카드 같은 걸 이제 사용을, 썼죠. 문모 씨가 이제 쌍방울 사실은 거. 쌍방울 거 사용하면서 이화영 부지사를 위해서 사용한 게 뭐 2억 얼마가 넘는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것도 역시 그 돈이다. 뭐 이제 이런 주장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화영 부지사가 법인카드를 본인이
본인을 위해서 좀 사용한 부분이 있는 건 어느 정도 인정했어요. 2천만 원 정도는. 하지만 나머지는 다 부인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그걸로부터 시작을 처음에 했어요. 그러면서 수사를 이제 하다가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갔느냐면 쌍방울에서 그 자금을 추적하다 보니까 돈이 800만 불이 올라갔더라. 근데 그 돈의 성격이 무엇이냐가 첫 번째 무엇이냐? 쟁점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그것을 수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이 800만 불의 성격이 무엇이냐를 들어갈 때 얘기는 처음에는 원래는 주가 조작 얘기를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이게 방북병으로 바뀌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로 이제 방향이 바뀌어요. 예.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당시 보고를 했느냐가 또 두 번째 쟁점으로 이제 이게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부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800만 달러가 갔는지 안 갔는지는 이제 800만 달러가 간 거는 확실히 보여요. 그러니까 그건 인정을 해요. 그러면 그 800만 달러의 성격이 방북 비용이었냐, 주가 조작 비용이었냐, 이 두 가지 성격을 뭘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그렇죠.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그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보니까 국정원 문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부자들의 대답이 나왔고 처음에 검찰의 수사 방향이 나왔던 거예요. 이런 것들은 객관적인 증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 그런 것들을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김성태가 오기 전까지는 주가 조작, 그 전에 사실은 쌍방울이 주가 조작, 주가가 한번 엄청나게 뛰어 올라가지고 시가총액이 막 늘어나면서 엄청나게 재미를 본 적이 있었단 적이 말이죠. 있었죠. 바로 옛날에. 그것 때문에 처음부터 이거는 주가 조작 사건이다라고 하는 게 원래는 컨셉으로 전제로 들어가서 수사를 계속 했던 건데 그럼 국정원하고 같았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그리고 검찰이 같은 걸로 본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국정원에서 보고서도 이재명은 정치 생명이 끝났기 때문에 사실 이걸 방법 비용으로 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또 거기 보고서도 나와요. 그거는 뭐예요? 객관적 증거들이란 말이에요. 왜? 국정원이 이재명에게 호의적으로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800만 불 간 거는 사실이라고 하는데 그것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다는 게 나왔는데 갑자기 김성태가 들어오면서 자기가 이제 뭔가 좀 벗어나야 되고 김성태는 들어오기 전에는 또 사실은 부인을 전부 다 갑자기 또 말이 바뀌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 쟁점이 이제 보고 여부로 가는데 이화영 보고하지 않았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다가 중간에 바뀌었다가 나중에 이제 보고한 것으로 지금 막 얘기가 오다가 또 아니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판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어떻게 이화영이 보고를 안 했겠냐. 그 위가 바로 이재명인데. 그리고 그로 인한 이익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재명이가 뭐지 이화영이가 무슨 이득이 있겠다고 하느냐. 상식적으로 그렇다고 보이지만 보고했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여부에 대해서는 아니다. 이화영이가 뭔가 자기가 성과를 내고 싶었다. 자기가 평화부지사라고 하는 이름에 걸면은 뭔가를 하고 싶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와 관련해가지고는 사실은 진술밖에 없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진술밖에 없는 거예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거예요. 노영희 변호사가 얘기하셨는데 국정원에서 이게 호의적으로 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을 위해서 그랬을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저도 사실은 국정원에서 그 민간인 사찰 당했을 때 네. 그 굉장히 그게 영향이 큽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 사찰하면서 이 사람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때는 세상이 냉정해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봐줘? 김미화 뭐라고, 이재명 뭐라고 봐줘. 예. 하루아침에 추락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있는 건데 그 흐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그냥 뭐 건실한 기업인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것이 맞고 저것이 틀린 거다. 그러니까 그런 건 네. 객관적 자료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증거는 아닐 수 있지만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진실을 향해서 갈 수 있어요. 오락가락하는 진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진술도 있고 저런 진술도 있으면 이 사람은 거짓말장이라고 치부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화영의 진술은 모든 걸 다 탄핵해보고 저 거짓말장이 저건 저 듣지도 그렇지. 말자 귀 기울이지 말자 하고 재판하면 돼요. 그러면 근데 한 코를 걸어. 그렇죠. 예단을 가지고 김성태는 성실한 사람, 이화영이가 김성태 편에서 이야기하는 건 귀 기울 만한 진실, 그 다음에 양심선언이 나중에 연호에 얘기하는 건 다 뻔뻔한 반성조차 하지 않은 죄질 나쁜 범죄자의 변명.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그야말로 뇌피셜이죠.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그 민주당에서 지금 그 검사들을 특검을 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라고 발의도 하고 그런 이제 상황으로 갈 텐데 발의를 했고 이미 그러면 그 비디오도 있고 그 음식을 먹었던 그 방에 그런 것들 그 증거가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이렇게 보여질까요? 절대 안 내놓겠지.
안 내놓지만 저는 일단 지금 민주당 야당에서 국정조사부터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출정을 뭐 그 이화영 부지사가 주장하듯이 63회 했냐. 그 다음에 조서도 안 쓰면서 조사 시간이 386시간이었냐. 이런 거 아주 기계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이런 기록을 조작할 정도로 용감하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초 자료들을 가지고 뭐 구치소 소장도 있는 거고 보안과장도 있는 거고 뭐 개호 담당도 있는 거니까 하나하나 공무원들 불러서 그러니까 진실의 조각들을 찾아 나가는 작업들을 하면 근데 자기들이 그 근데 그게- 피해를 입을 텐데 뭐 그 사실대로 이야기하나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네. 그게 현실적으로 네.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요. 그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국회의원들이 그 부처의 직원들이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자료도 받고 불러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현재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문건 같은 것들도 전부 다 위에서 도장을 찍어주고 오케이를 해줘야지 나가는 문건이어서 국정조사를 한다 하더라도요. 제대로 된 이 답변이 안 와요. 그 부처에서. 그래서 현실적으로 국정조사는 어렵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네. 이 사건이 사실은 국정조사 같은 것으로 해결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아까 말한 것처럼 증거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출입 기록 같은 거 뭐 그런 이런 거 그런 있을 것들도 텐데도 어렵지. 저번에도 그래 검찰이 왜 그렇게 당당하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지 말아라라고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전에 이런 사건 많이 해봤지만 교도관 출정 기록 같은 거는 이제 나와요. 네. 거기 보면 한두 명이 이걸 체크한 건 아니니까. 하지만 와가지고 검찰청에서 무엇을 했는지 실제 뭘 먹은 이런 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들은 사실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아니 쌍방울 직원이 가져왔다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있어 봐봤자 예. 뭐 그걸 이 사람들이 먹으면서 회유당했다는 게 가장 핵심인데 회유당했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입증을 해요? 가지고는 갔으나 그럼요 그거도 많이 보상해서 가지고 갖다 왔으나 줬다. 아니 그러니까 국정조사가 진술만 하고 증거가 없는데 그런 정황이 있다고 해서 이거 우리는 그냥 배척하겠어 하면 끝나버리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하나의 조각을 모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 쌍방울 이제 대북 송금 조작 사건이라고 만약 이름 붙이면 조작 사건을 일으킨 쪽 말고 피해를 당하는 쪽 또는 조작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쪽이 강제 수사권이 있어서 강제 수사를 다 해버리면 돼요. 네. 윤석열 대통령 잘하는 것처럼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들을 확보하면 전격적으로 수사하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진술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검법을 만들더라도 반드시 통과는 되더라도 거부권 또 행사할 거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국정조사도 하나의 방법이다. 여당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진실에 다가가기에는 부족함은 있지만 네. 그 부족함이라도 해야 된다. 어떤 공무원이 출석해서 기억나지 않는다, 모른다라는 이야기들도 저는 중요한 단서로서 우리가 모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필요한 건 모든 건 다 해야 돼요. 장외 집회도 해야 되고 국정조사도 해야 되고 특검법 발의도 해야 되고 다른 여러 가지 뭐 제보도 받는 일도 해야 되고 저는 동시에 모든 일을 한꺼번에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노변한테 하나 여쭤보면 네. 이게 판결문은 언제 나와요? 제가 오늘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판결문이 없더라고요. 오늘은 아마 그 바로 안 나오죠. 보도자료. 보도자료만 아마 그러니까 내놓은 걸로 판결문은 알고 언제 있어요. 나옵니까? 원래 판결문이 사실은 오늘 판결하는 날 형사 판결 같은 경우는 오늘 나오는 게 원래 원칙인데요. 네. 보통 보통 이제 쓰기가 되게 복잡하고 그러면 하루 이틀 좀 걸리고 하루 이틀 있으면 이제 그 근데 판결문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지금 정황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상당히 나올 거고요. 저는 이게 관점의 차이로 똑같은 증거를 놓고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판결을 보더라도 왜 판사가 이렇게 봤지 하고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지만 결과는 대체로 수긍할 수 있잖아요. 증거가 없어요. 진술밖에 없어. 그 상황에서 이것을 다 인정했는데 완전히 편파적으로 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 이게 관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번에 이제 이 판결의 결과가 나와서 국민들이 열람을 하게 되면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모른다고 보는 거죠. 사법부가 신뢰를 잃었다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요. 특정인을 죽이기 위해서 검찰이 나설 때 여기에 실제로 법원이 부역자 역할을 하면서 이놈 죽이자에 동참을 하고 그 결과가 적나라하게 만약에 판결문 안에 들어있으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판사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그나마 대한민국이 유지 운영되는 것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뭔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균형감 있는 판단을 해준다고 믿어왔잖아요. 네. 검찰은 그게 아예 아닌 줄 알았는데 근데 이것의 결과가 이제 법원도 믿을 수 없다.
이럴 때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적대적 관계 또는 경쟁 관계에 있는 국민들끼리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대화, 타협, 협상 안 되는데요. 너는 죽어야 되고 나는 살아야 되고.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전 투구하는데 사법부가 최종의 보루의 그 위치를 포기해버리고 거기에서 특정인에게 편성한다. 나라가 끝난 거죠, 이거는. 맞습니다. 국가 존립 근거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근거를 허물어 버리는 거죠. 그것도 법 집행 공무원들이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검찰이 흔든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도 알 것 같고. 그런데 법원마저도 지금 중심을 못 잡는 것 같다는 거예요. 물론 판결문이 공개돼야 정확히 알겠지만 수원지법의 보도자료로만 따라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 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예단과 편견이 심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주장하는 게 있으면 일단 둘 다 의심해 보거나 둘 다 좀 신뢰해 보거나 뭐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말도 옳고 네 말도 옳고 너도 아닌 것 같고 너도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작용이 없어요. 이건 상식에 기반해야 되거든요. 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하는데 양심이 뭡니까? 상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양심이에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해줬던 얘기 너 남의 눈에 눈물 내지 마라. 너 남의 눈에 눈물 내면 네 너 눈에 피눈물 난다. 이 얘기가 상식이고 이 얘기가 양심의 목소리거든요. 네. 이 목소리에 법원이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게 확인되는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어쨌든 사법개혁이죠. 지금 저기- 보도자료가 네. 4쪽짜리 보도자료가 네.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보도자료인데 내용을 보게 되면 증거인멸 교사는 인정했지만 왜 그걸 인정하면서 양형을 어떻게 했는지는 안 써놨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보도자료가 4쪽이 나왔다는 거는 판결문에 아마 써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입수하지 못한 상태일 테니까 아마 월요일쯤이면 아마 그게 공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근데 드네요. 정계환 대표 그 이야기를 듣고 보통 주장만 가지고 이 판결문을 쓴다. 그럼 뭐 성범죄가 있을 때 그 한 사람이 심하게 당한 거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런 경우도 예, 많아요. 그래, 경우가 그렇게만 말하면 다르니까. 그래. 그런 경우가 많죠. 네. 왜냐면 뭐 물론 증거도 있겠지만 네. 여하튼 그 사람의 억울함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판결 내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 경우가 뭔가 한쪽 주장만을 듣고 지금 아니 판결을 근데 내리는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성범죄는 그 객관적인 증거라는 것을 확보하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어려워서. 그래서 그러니까. 피해자가 그냥 피해자 자체가 증거가 돼서 피해자가 일관적으로 진술하면 그 증거의 신빙성을 우리가 높이 제 서주겠다. 얘기가 그거예요. 그거의 이제 일관적인 판결의 방식인 것이고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가 당연히 존재해야지만 유죄를 인정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런 사건에서는 뭐 한쪽 편만 들어가지고 하면 원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심스럽게 아직 판결문을 보지 않았고 보도자료만 본 상황에서는 좀 내용이 이해가 안 되니까 맞아. 내용을 본 다음에 이제 얘기합시다. 이제 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긴 합니다. 그런데 보도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 게 그냥 보도자료를 내지 않고 담당 재판부에서 뭐 작성하고 실무자들이 했고 또 그다음에 공범하게 하죠. 가서 보고 판결하는 그렇죠. 걸 그다음에 들은 거 아니에요? 수원지법의 네. 지도부까지 다 확인하고 내보냈을 거 아니에요. 국민들 모두에게 보라고 한 거니까. 그런데도 이게 앞뒤가 안 맞고 짜임이 없다면 판결문은 아마 분량이 많으니까 더 짜임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허술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허술한 결론으로 가면서도 중형을 선고할 수 있었다는 건 그야말로 만용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 정도 시간이 되면은 사실은 기사에 그 판결문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쭈루루 나와줘야 되는데요. 지금 아마 여러분이 포털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그 판결 내용을 분석한 기사가 별로 없어요. 아니 오늘 나올 수 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들었기 때문에. 원래 일반적으로 이 정도가 되면 아주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판결했는지를 써서 나오는 기사들이 쭈루루 많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지금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거의 기사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재판부에서 아마 제대로 된 판결문을 확보를 못했거나 기사들이 제대로 설명을 못 들었거나 이해를 좀 못했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좀 있다는 얘기죠. 예. 예. 그 이런 정도의 이제 상황이라면 저는 이제 판결문이 나오고 난 뒤에 좀 약간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면 특정인을 죽이기 위한 검찰의 수사와 재판부의 일종의 동조 그리고 그 내용이 매우 편파적인 판결을 했다고 이제 해버리면 야 그러면 나도 이제 앞으로 어떤 사건과 연루가 되었을 때 그렇게 당할 수가 있는데 공정한 법 집행 그리고 내가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
그리고 변호할 권리, 그래서 마지막에 사법부가 판단해주는 이런 것들이 깡그리 무시되고 정말로 편파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자각 있는 시민들이 정말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야 한다. 오늘 오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자, 이 정도로 만약 재판부가 판단을 하잖아요. 그럼 이 재판부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지금 우리가 추론하는 것이 실제 사실이고 편파성이 명확하다고 했을 때 라고 하면 예, 그러면 어떻게 탄핵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아니면 탄핵 있죠. 탄핵이라는 절차가 이제 있는데 어쨌든 탄핵을 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판사도 탄핵한다? 네, 판사도 탄핵 대상이죠. 아니, 대상 판사도 탄핵 대상이지만 판결문 이렇게 썼다고 해서 탄핵당하진 않죠. 아니 그러니까 탄핵 대상이긴 하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탄핵이 말씀드린 가능하냐는 거는 건 별개. 이렇게 이제 극도의 불신이 존재했던 상황에서 우리가 유권자로서 국민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냐? 자, 국정조사 말씀하셨고 특검 가자. 자, 특검 또 예를 들어서 자, 거부권 행사한다.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남아있는 것이 정권을 바꿔서 그때 다시 저질렀던 만큼 죄가를 치르게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 반복이죠. 아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좀 세상이 조금 평균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가는데 그냥 관점이 다르니까 저 사람 저렇게 오는구나. 아유, 너희들은 그냥 아니, 저는 대안은 되게 쉬워요.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 모든 형사사건 조사를 녹음하도록 해요. 우린 진술 녹화라고 굉장히 거창하고 멋있는 거 하지만 다 해놓지 않았어요? 아니 진술 녹화실이라고 따로 있어요. 네. 거기 가서 하는데 그 선택적이고 본인 동의가 있어야 되고 이러는데 그냥 검사 앞에 앉으면 검사가 이제 수사도 앞으로 안 해야 되지만 하여튼 수사하는 사람 앞에 앉으면 시작부터 녹음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진술 조서라는 것도 독일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술 조서라는 건 그냥 둘이 대화한 거를 녹취록을 풀면 그게 바로 진술 조서가 되는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봐요.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 63번인가 불려 나갔는데 실제로 진술 조서를 쓴 건 몇 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네. 뭐냐면 정지 작업, 평탄 작업, 회유 작업 이런 것들이 진행된 거잖아요. 또는 다른 식의 압박 작업, 여죄 추궁 작업, 뭐 사둔이 하는 기업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하여튼 수사관 앞에 앉으면 그 시간부터 녹음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녹음을 언제나 반드시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렇게 회유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수사 거죠. 하는 사람이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독일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럴 때면 대안이에요. 또 하나 경찰관들은 그 구속 피의자를 접견할 때 경찰서에 부르지 못하고요. 구치소 가서 조사 접견을 해요.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공범이 있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네. 체포 영장을 받아서 영장을 집행합니다. 구속 영장은요. 구속 장소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구속한다고 할 때 강남경찰서 유치장 또는 뭐 서울구치소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 장소에 있는 사람 꺼내는 건 영장주의 위반이기도 하거든요. 이걸 법집행 공무원들인 검사들이 무시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절대 꺼내서 검찰청에 불러서 수사하지 못한다. 만약 그럴 일이 있다면 경찰처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해라라고 법의 지배가 검찰에게도 미친다면 전 이런 거를 재발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안전장치 얼마든지 네, 대안으로 제시할 수 오늘 있습니다. 우리 정의당 대표께서 하시는 얘기가 지금 인터넷 저희는 뭐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이걸 보고 있고 네. 그 사건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를 보고 있으니까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 네. 근데 이 과연 이 법 집행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냐, 정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냐,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결과가 지금은 뭐 검찰 손들어 준 게 아니라 아예 뭐 검찰이 원하는 대로 일단 선고를 했던 것이고 이것에 대한 불신은 뭐 극도로 지금 뭐 끌어오르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가 구속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거두절미하고 이유 모르겠고 그냥 구속은 구속이지 원래 구속하기로 했으니까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가버리는 상황에서 아무런 사법부의 통제 기능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 자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저도 지금 계속 고민을 하는 게 자 이런 상태 같으면 불복종 운동으로 가야 되느냐? 전면적으로 국가의 국정 운영을 거부해야 된다. 자, 못 받아들이겠다. 사법부가 이런 방식으로 나와서 특정인을 죽이기 위해서 편파적으로 재판하고 결과를 냈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정말 대책이 없지만 밀란이 일어났어라도 뭔가 뒤집지 않고서는 이게 바로 잡히겠느냐. 자, 이런 겁니다. 그 악이 집단적으로 나서서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해서 한 사람을 죽여요.
특징을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대응하는 건 뭡니까? 자, 이 부분 잘못됐죠. 논리적으로 구성이 안 되죠. 저 부분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거 따져봐야 되죠. 이거 좀 문제 있으니까 비판해 봅시다. 우리는 낱개를 가지고 이게 한 줌 이렇게 덩어리로 만들려니까 너무너무 저기는 막 큰 거악으로 하나를 때려버리고 끝을 내는 이 상황에서 이거를 바라보면서 낱개로 투쟁을 할 거냐 아니면 투쟁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오늘 이 판결은 우리한테 많은 질문을 던진다고 좀 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노영희 변호사님은? 오늘. 이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판결문을 보고 난 다음에 더 이제 나머지 얘기들은 해야지 될 것 같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판사는 왜 탄핵 안 되냐, 뭐 탄핵 요건이 있지 않냐 얘기하죠. 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헌법 65조에 이렇게 나옵니다.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되고 국회 제적의원 가반수 찬성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고 대신에 대통령에 대한 건 좀 더 높게 올려놓고 이런 거예요. 예. 그런데 판사가 자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뭘 가지고 판단하냐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국회의원들이 너무 그 사람 정말 판단을 명백하게 잘못했어라고 판단하려면 증거가 100% A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산수도 아니고,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에서 명백하게 나오는 그런 진술된 것도 아니고 해석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누구도 100% 무조건 A라고만 해야 되는데 너는 왜 B라고 했니?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두 번째로 만약에 정말 그런 요건을 다 뛰어넘어가지고 국회에서 탄핵을 시켰다고 합시다. 그 탄핵을 시켜서 그 탄핵에 이제 그 판사에 대한 탄핵 결정하는 게 누굽니까? 헌법재판소예요. 예. 판사들, 똑같은 판사들이에요. 이번에 양승태 사법부에 대해서 판사님들이 다 판결 내렸을 때 재판이 얼마나 오래 갔으며 거기서 유죄 나온 사람 몇 명이나 됐어요? 거의 없었었어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임성근 부장판사도 사실은 이제 탄핵에 대해서 한번 얘기가 됐었는데 결과적으로 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사실 쉽지가 않고 이번에 검사 탄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탄핵이라고 하는 걸 사람들은 말을 쉽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거 말고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정말 양심에 법관의 양심이라고 하는 걸 지키는 사람을 우리가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그 법관 혹은 그 법조인 자체가 내 스스로 이걸 지켜야지만 나는 지지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게끔 해줘야지 되는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정의로운 세상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 또 스스로 판사든 변호사든 검사든 스스로가 자신의 양심이 떳떳하게 판단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사실은 현실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네. 네. 판사 탄핵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나는 김성태라는 사람이 굉장히 성실해 보이고 진솔해 보이고 그래서 그 말이 사실에 부합하는 거로 들렸다라는 얘기를 주장할 때 그것을 탄핵할 방법이 별로 없어서 탄핵은 어렵다. 말장난 같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거냐는 건 별개의 문제죠. 그러니까 자, 저는 강론도 필요하고 또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구도도 필요하다고 봐요. 전체적인 싸움도 해야 됩니다. 검사 독재 정권과의 싸움도 길거리든 국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거 아까 예를 들어서 모든 형사사건을 녹음한다 같은 거는 지금 법률안도 제출하면서 이렇게 또 나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니 쉽지 않고 만만하지 않은 측면도 있는데 실제로는 비용도 별로 안 들고 해볼 만한 아이디어이기도 해요. 네. 또 정 아니면 토론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 해보자는 거죠. 이걸. 그 말을 지금 맞는데 예컨대 지금 검사가 연합 파티하고 뭐 슬파티 했다 그 부분 관련해서 그거는 조사를 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만들어놔도 적용이 안 돼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마칠 시간이 훌쩍 넘었어요. 근데 지금 저희 이 유튜브 방송을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관련되신 분들도 보고 계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이 전문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어떤 이야기들 귀담아 들으시고 또 우리 같이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도 진실을 위해서 눈을 크게 뜨고 좀 여러분들 많이 좀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네. 이제 짧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이게 총론적으로 국가 운영 체계를 저는 이제 한번 바로잡을 때가 됐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니까 아무도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검찰 인사권을 가지고 수사를 하라고 무언의 압력을 넣고 검찰 조직이 그렇게 집단적으로 움직이니까 사법체계가 완전히 붕괴될 정도로 정말로 사유화가 되고 있다.
법원의 판사가 탄핵이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판사가 아무 데나 판단을 하더라도 그 결과가 말도 안 되지만 이의 제기하더라도 이것이 어딘가 수용될 통로가 없다. 저는 총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권한 또는 전문가 집단에 위임하고 있는 국민들의 권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 판단, 대통령 제도는 맞는지, 대통령 권한은 맞는지, 판사의 권한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서 정말로 정치가 바로 서서 이거부터 뒤집어 엎고 바로 잡아야 한다는 말씀을 꼭 강조드리고 다음 주 싶습니다. 월요일이 네. 6월 네. 10일인데 우리가 민주화 투쟁의 찬란한 역사만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만들어낸 민주화라는 게 얼마나 허술한 건지 성찰하고 네. 제2의 민주화 운동이 필요한 대목이죠. 허술합니다. 허술해. 예. 억울합니다. 대통령의 양심과 상식을 네. 믿어서는 안 된다는 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정말로 억울한 아니 지금 나라에 살고 잠깐만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기 기분 좋게 주무셔야 되는데 분통 터지면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끝날 때는 우리가 저 묵직한 이야기 나눴지만 끝날 때는 우리가 함께 즐겁게 외치면서 제가 역전에 그러면 이렇게 팔짱 끼면서 용사들 이거 하실 수 있죠? 예, 그렇게 좌우로 예, 네. 이쪽으로 아니, 앞으로 이렇게 보고 돌지 가야죠. 말고 네. 아무 쪽끼라 네, 택하세요. 그렇다고 국정원이 예. 잡아가겠어요. 네, 좌우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역전의 용사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